안녕하세요. 울산에서 나고 자라 서울로 상경하여 어언 서울 사람이 된 지 21년 차인 여성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태리 유학 시절 남자친구를 만났고 저에게 늘 힘이 되어준 남자친구 덕분에 유학 시절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어요. 그로 인해 귀국 후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너무 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는 형편을 탓하며 저에게 이별을 고했고 전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남자친구를 설득하여 결국 결혼까지 했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제 결혼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사랑의 불도저였고 오히려 절 밀어내는 남자친구를 더 쟁취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최서방, 우리 딸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최서방을 아들처럼 생각할게.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 네, 장모님.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정이랑 그리고 제 곁에 있는 모든 분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당신은 옆에만 있어줘도 내가 행복하다니까 그러네. 엄마, 나 신랑 진짜 잘 얻었지? 어디 가서 이렇게 착한 남자를 만나. 어이구, 아주 깨가 쏟아지네. 그래, 이렇게 힘들어도 웃으며 살고 행복하게 살아. 알겠지? 그게 엄마가 바라던 거야. 제가 아들처럼 정말 잘할게요. 이정희한테 한참 모자란 신랑일 순 있겠지만 늘 옆에서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에 반했다니까? 언제나 든든한 내 편 같잖아. 그리고 항상 날 믿어주고 나만 생각해 줄 것 같고 고마워. 그래, 부부라는 건 그래야만 해. 든든한 조력자이자 언제나 내 편이 되는 게 가장 큰 행복이지. 축복한다, 우리 딸. 무조건적으로 제 행복만을 위해 간절히 바라셨던 부모님이셨기에 남자친구의 형편 따위는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남편에게 기대는 식구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가장 큰 문제는 시어머님이시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남편이 참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고 오히려 더 감싸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했어도 우리 아들은 내 아들인 거 알지? 보내던 생활비는 꼬박 보내고 너 때문에 네 동생은 유학도 못 해봤으니까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미안해하면서 끝까지 잘해야 할 거야. 알겠어? 너 군대 가 있을 동안이랑 유학 갔을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 줄 알아? 거기다가 이제 좀 우리 집에 보탤만 하니까 결혼을 한다고 그러고 너네가 하도 좋다고 하니 허락은 했다만 변하면 안 돼. 알겠어. 이정희도 생활비 내가 보태야 한다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민망하니까. 어차피 할 거니까 얘기하는 거야. 너 우리 아들한테 얘긴 들었지? 혹시라도 결혼해서 들어앉을 생각 마라. 무조건적으로 맞벌이를 해야 돼. 얘 월급이야. 우리 먹여 살리는데 보태는 거니? 네가 벌어서 너네 식구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다 알고 한 결혼이라고 하니 더는 얘기 안 하마. 그리고 연봉이 오르듯 1년에 한 번 생활비도 인상해 주길 바란다. 뭐 듣자 하니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니라고 들었고 이태리 유학을 할 정도면 그래도 너도 여유 있는 집이긴 하잖니? 그러니까 내 아들 월급 탐할 생각 말고 너는 우리 아들 돈에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야. 시애미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아, 네, 뭐 어머님이 그렇다면 그래야죠. 그런데 어머님, 꼭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닌 것처럼 대하시네요. 그래도 아들이 버는 돈을 그렇게 있는 족족 쓸 수 있는 건지 전 사실 의문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아깝다고 못 쓰겠다고 하시거든요.
너 지금 내 사랑을 무시하는 거니? 너보다 내가 우리 아들을 더 사랑해. 하지만 돈은 돈이고 사랑은 사랑이야. 다른 건 보지 않고 오로지 사랑만 보고 남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집안 형편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심적으로 부담이 클 것 같더라고요. 유학도 첫 비행기 값만 어머님이 내주시고 늘 아르바이트와 본인이 모은 돈을 통해서 한 것이었고 그마저도 다 마치지 못한 유학이었어요. 그럼에도 유학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력서에 한 줄 정도는 쓸 수 있었던 것이었죠. 시댁에서 보태준 비용은 없었기에 남편은 어려서부터 늘 힘들게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남편이 일을 하지 못할 때 그저 시어머님이 건물 청소를 하며 먹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가장처럼 지냈던 남편을 가까이서 마주하게 되니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고 그렇기에 나와 헤어지려 했구나 싶었어요. 이 남자 꼭 내가 책임져야지라는 무한 책임감이 들면서 오히려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올랐답니다. 당신을 가까이서 마주하니까 너무 안쓰럽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딸린 식구들이라고 해봤자 난 이렇게까지 대놓고 자기한테 기댈 줄은 몰랐어. 아, 오해는 마. 싫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 안쓰러워서 그러는 거야. 이런 것을 네가 같이 짊어지게 해서 너무 미안해. 어려서 아버지 집 나가시고 뭐 거의 내가 가장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기대감도 크시고 절대 몸 쓰는 일을 하면 돈 벌기 힘들다고 엄마가 누누이 말씀하셔서 꾸역꾸역 공부해서 유학까지 갔다 왔어. 덕분에 대기업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희생한 엄마한테 효도하는 게 맞는 거지 뭐. 당신 너무 착하다. 솔직히 안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 그래도 당신은 감사함을 잊지 않으니까 얼마나 대견한 거야? 내 남편이지만 진짜 의리 있고 멋있다. 돈은 걱정 마. 나도 버니까 우리 같이 헤쳐나가 보자. 내 옆에만 든든히 있어줘. 알겠지? 너처럼 착한 사람 만난 게 내 복인 것 같아.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나 때문에 너까지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런 생각 마. 우린 이제 부부에다가 가족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 진짜 섭섭하다. 우리 이제 함께 헤쳐가는 거야. 어깨가 무거운 남편이었지만 전 남편을 너무 좋아했답니다. 책임감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드니 더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열심히 다니던 직장에서 아랫사람 밥 먹듯이 갑질하는 부장을 참지 못하고 대드는 바람에 결국 회사에서 등 떠밀듯 쫓겨나게 되었어요. 상사 눈밖에 났으니 진급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눈에 가시처럼 당하다가 결국 자기 발로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전후 사정을 아는 저는 남편의 용기를 칭찬해주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다르더라고요. 너 그만뒀다며? 아니 제정신이냐? 월급을 그렇게 주는 데가 어디 있다고 도대체? 너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 어쩔 거야? 노년에 이제야 좀 두 다리 뻗고 살아보나 싶었더니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때려치워?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배응망덕한 것? 어머님, 이해도 사정이 있었어요. 들어보시면 어머님도 아마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하시고 들어보세요. 넌 빠져. 넌 만나서 얘가 정신이 해이해진 거 아니야? 악착같이 회사 다니던 애가 갑자기 왜 일을 그만둬? 너 우리 말고 얘가 네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거야. 우리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거. 막노동을 해서라도
다음 달 생활비 부족하지 않게 보내라. 지금 너만 기다리고 있는 나랑 현철이를 생각해. 알겠어? 엄마, 진짜 너무하네요. 저 어려서부터 제가 아르바이트하며 생활비 벌고 학교 다녔어요. 아, 그래요? 유학 갈 때 비행기표 해주신 거? 진짜 감사하죠. 근데 남들 다 보내주는 유학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저 거기서도 매일 아르바이트 하면서 잠도 못 자고 공부했다고요. 근데 저한테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진 못할 망정 지금 생활비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엄마한테 저는 뭐죠?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요? 저도 이제 지쳐요, 진짜. 언제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있냐고요? 어머머, 얘 나한테 대드는 것 좀 봐라. 여자한테 빠지더니 아주 우릴 가족으로 여기질 않는구나, 네가. 괘씸한 것.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오죽 참았으면 저렇게 한마디 할까요? 일단은 돌아가세요. 저도 너무 속상하네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자리를 뜨셨고 그날 남편은 엄청 울었는데 그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팠답니다. 사실 회사를 나오면서도 가장 걱정을 한 부분이 시댁 생활비였거든요. 전 남편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오히려 앞가림 많은 남동생과 시어머니가 있는데 왜 이렇게 짐을 혼자 짊어지나 싶은 생각에 안쓰러웠거든요. 근데 도련님도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데 왜 어머님은 자기한테만 그러셔? 자기도 속상할 텐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대. 엄마 말론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그렇게 떠나버리고 엄마가 늘 술만 드시면 나를 보면서 푸념을 하셨거든. 그래도 엄마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했고 힘들게 혼자 우리 키워주시는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었어. 그래서 더 악착같이 아르바이트하고 엄마한테 보탬이 되니까 그제야 웃으시더라. 그때부터지 뭐. 미안해. 자기가 왜 미안해. 솔직히 난 자기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해. 자기 의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잘못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윗사람들이 이상한 거잖아. 어머님네 생활비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자기 너무 걱정 말고 좀 쉬어. 시어머니는 집 나가서 소식이 끊긴 아버지를 닮은 제 남편이 그저 밉다고 했고 당연히 부양을 해야 한다고 했더라고요. 혼자서 아들 둘을 키워내는 엄마가 안쓰러워. 이렇게 남편은 악착같이 시어머니와 남동생을 책임지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기에 저의 만류에도 남편은 절대 쉬지 않고 일자리를 끊임없이 알아보았고 중간중간 세차장에 가서 세차 아르바이트도 하였어요. 학생 때부터 이미 아르바이트 레벨이 만렙이었던 남편이었기에 뭐든 열심히 했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을 보기가 너무 안쓰러운 생각이 들면서 같이 짐을 덜으려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만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와중에 남편 걱정은커녕 이모부 회사라도 들어가라며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모부가 너 회사에 들어오란다. 이렇게까지 내가 쪽이 팔려야겠니? 유학까지 보내놔가지고 대기업 들어갔다고 자랑자랑을 했는데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진짜 어쨌든 일은 해야 하니까 네가 가서 잘 배워와. 이모부 회사가 대부업체인데 제가 거기에서 어떻게 일을 해요? 일 구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요, 제발. 어머님, 이희도 좀 숨 쉴 시간은 주셔야죠. 솔직히 도련님도 일하시고 어머님도 건강하신데 왜 이 사람한테만 너무 가정을 부양하라는 건 욕심 아닌가요? 제3자가 봐도 안쓰러워 죽겠는데 어머님은
이해가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전 안타깝던데. 네가 이렇게 부추기니까 얘가 회사를 그만둔 거로구나. 이제야 수수께끼가 풀린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척하니 들어갔는데 왜 지발로 나왔나 했어. 네가 부추겼지?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거든. 다 너 때문이잖아. 억지 좀 그만 쓰세요. 옆에서 보기 안쓰러워 그러니까. 그리고 이모부님 회사는 제가 반대네요. 직업에 기초는 없지만 그래도 갑자기 일수라니. 아무리 어머님도 돈이 급하셔도 아들 사지로 내모는 거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 주세요. 어머님은 저에게 막말을 하시며 노발대발 하셨지만 겨우 남편이 말려서 돌아갔어요. 이 사태를 겪자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학벌은 너무 좋으나 상대적으로 경력과 전 직장에서 퇴사한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직장에 취직하기가 힘들었어요. 오히려 중소기업은 학벌이 너무 좋아서 안 된다고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같은 대기업에서는 남편을 반가워할 리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자존감은 말로 할 수 없이 낮아졌어요.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다는 걸 이제야 느껴. 그래도 엄청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해왔는데 어쩜 이러나 몰라. 아니야. 자기가 왜 무능해. 그런 말 마. 내가 그럼 자기랑 결혼했겠어? 난 자기 열심히 살고 성실한 모습 때문에 한 건데. 미안하다. 당신한테도 큰돈 한 번 안겨주지 못하고 번번이 어머니한테 드려야 하는 가장이란 참 못났지? 전혀. 오히려 그런 책임감 때문에 난 더 좋았어.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좋게 생각하자. 100번 위로를 해도 남편의 자존감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우울에 빠져있던 남편이 어느 날 환호를 질렀고 드디어 중소기업이었지만 꽤 탄탄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남편은 이젠 회사를 절대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다닐 거라며 이를 악물었고 저 역시도 남편의 그런 점을 높게 칭찬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첫 출근 축하해. 이제 자기는 꽃길만 걷는 거야. 자긴 다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주눅들지 말고 파이팅해. 알겠지? 와, 진수성찬이네. 너무 고맙다. 아침에 너도 출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우리 마누라 덕분에 기한 죽고 열심히 하겠어. 그렇게 남편의 첫 출근을 축하해 주었고 4개월가량 흘렀어요. 안 하던 분야의 일이라 힘들어 보였지만 남편은 매일같이 야근에 회식에 밥 먹듯이 회사 집만 오가며 열심히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오히려 주말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로 남편은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만 하니 건장한 성인 남성인 남편은 어느 날 몰라보게 살이 빠져 있더라고요. 자기 요새 일이 너무 힘들구나. 연차라도 쓰면서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주말에도 맨날 나가서 일하느라 힘들 텐데. 아니야.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지금 맡은 프로젝트가 엄청 중대한 일이거든. 그래서 좀 바빠서 그래. 괜찮아질 거야. 당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몸 버릴까봐 걱정돼. 뭐래도 돈보단 몸이 재산이야. 알지? 이 말 명심해. 남편은 제 말에 웃어 보이고 그날도 출근을 강행하였고 그날따라 뒷모습이 왜 이렇게 짠하던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살이 빠져도 너무 빠진 남편이 안쓰러워 전 시장을 봐서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음식들과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싸서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답니다. 그날도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온다는 남편의 말에 안쓰러워 가져다 주려고 준비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회사 앞에 도착하여 남편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곧이어 전 남편의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니, 여기는 어쩐 일이야? 전화를 하지. 아, 내가 못 받았구나. 이거 나 주려고 가져온 거야? 안 그래도 되는데. 자기 아침에 헬쑥한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야근이라도 밥은 꼭 챙기면서 해.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오늘 시장 가서 싱싱한 것들로만 사가지고 막 만든 거야. 먹고 해. 야근이라 자유로울 거 아냐. 고마워. 일단, 나 진짜 너무 바빠서 내가 알아서 먹을게. 자기는 먼저 집에 가서 쉬고 있어. 얼른 마치고 갈게. 그렇게 남편은 도시락을 받고 고맙다고 하곤 절 서둘러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너무 급박하게 돌려보내려고 하길래 얼마나 일이 바쁘면 저럴까 싶은 것이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하니 뒤를 돌아섰어요. 그리고 로비로 걸어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도시락을 가지고 화장실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상하길래 뒤따라가 봤더니 보이진 않았지만 화장실 변기에 쭈그려 앉아 저녁을 우걱우걱 먹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간 이게 뭐지 싶다가 너무 꼬치꼬치 캐물으면 남편이 곤란할까봐 일단은 모른 척하고 화장실을 빠져나오게 되었고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데 그때 웬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분명 제 남편을 칭하는 것 같아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최 주임, 사직서 아직 못 받았어? 지겨운 놈. 겨우 낙하산으로 들어온 주제에 지발로 안 나가고 백이나 한번 보자고. 그래도 최 주임 일하는 거 보면 착실하고 낙하산 같진 않던데요? 엄청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좀 그렇던데. 그럼 내가 엄한 놈 자르려고 한단 말이야? 자네 말 이상하게 한다? 내가 엄청 못난 놈으로 들리니까 기분 그렇네. 에이,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냥 한 말이니까요. 내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앞에서 밥도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런 놈이 꼭 식충이란 말이지. 건수 하나 물어봐 어디? 살 빠진 남편한테 사내짐이 챙겨갔더니 남편이 회사 변기에 앉아 저녁을 먹었고 그걸 알고 모른 척 하려고 했던 그때 회사 대표가 남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윽고 남편의 대표와 내가 얼굴을 마주한 순간 대표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답니다. 전 정말이지 대표를 용서할 수 없었고 남편을 위해 그렇게 해서도 안 되었어요. 그동안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오셨군요. 들어보니 낙하산이라고 눈에 가시처럼 여겼나 본데 그러는 당신은 낙하산 아닌가? 낙하산이 낙하산을 견제하다니 아주 웃기는 꼴이구만. 아빠한테 그대로 얘기해서 당신 해임만 건의할 거야. 그리 알아. 아니, 아가씨가 어떻게? 그냥 저 직원이 하도 설치는 게 좀 그래서 제가 대표로서 교육을 시켜주려고 했던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깨끗한가? 나도 그럼 제대로 당신 정신교육 좀 시켜줘야겠네. 나도 이대로 있을 순 없으니까, 맞죠? 아니, 저 사람이랑 아가씨가 무슨 사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저 직원들 교육은 제목 아닌가요? 내 남편이에요. 그럼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저 말리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가려고 하는 저를 대표는 붙잡고 애원했지만 전 뿌리쳤어요. 남편이 그동안 당한 모멸들이 눈에 환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 회사는 저희 아버지의 회사였고 아버지는 경영에서 물러나 지금은 전문 경영인을 두고 회사를 운영해 왔답니다. 하지만 전문 경영인은 아버지가 예전에 회사를 운영할 때 데리고 있던 부장이었고 그 부장을 경영인으로 추대한 거예요. 남편이 번번이 회사 입사에 낙방하자 제가 은근슬쩍 이 회사에 지원해보라고 권유를 하였고 그렇게 취직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표는 본인 또한 낙하산임에도 같은 낙하산을 견제한 이유는 혹시라도 본인의 자리를 뺏길까봐 남편을 계속해서 견제했고 아버지의 뺏기기도 하니 본인이 내보낼 수는 없기에 알아서 제 발로 나가 떨어지게끔 계속해서 괴롭혀 왔던 거예요. 당연히 남편은 제 아버지의 회사인 줄도 몰랐고 제가 비밀로 해서 그런지 아버지 때문에 회사에 입사하게 된 줄도 몰랐답니다. 최서방,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 근데 김 부장이 그렇게 사람을 괴롭힐 줄이야. 내가 몰랐어. 아빠 백으로 여태까지 목숨만 부지하고 있던 대표 직함, 이제 해임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부정도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었다. 요즘 김 부장이 일 잘하는 직원들 다 내치려고 하고 자기 사람들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 나도 들었거든. 근데 최서방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지. 최서방이 마음고생 많았겠어. 그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아빠는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려고 했고 회사에선 이미 대표로서 자질이 없다는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었더라고요. 그나마 반대 여론은 본인들의 사람으로 회사 자리를 채운 사람들이었고 나머진 거의 찬성이었답니다. 남편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더 많은 듯하였고 전 그런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답니다. 진짜 몰랐어. 장인어른 회사였다니. 너희 집이 그래도 여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버님의 회사를 운영하실 줄이야. 아빠가 몸이 좀 안 좋으셨어.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계시지만 그래도 다시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셔. 아무래도 남의 손에 맡겼다가 지금처럼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 나도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혹시라도 우리 아빠 회사라고 하면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래 할까봐 말을 못했어.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래도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줘서 그런지 회사 사람들 평이 엄청 좋던데? 이상한 대표 만나서 진짜 힘들었겠다 싶어. 괜히 일 잘하니까 당신 견제나 하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고 괜히 너한테 짐이 된 것 같아서 또 미안하고 다 내가 미안해. 그렇게 대표는 하루아침에 해임이 되었고 어차피 계약직 대표 자리였기 때문에 쉽게 내칠 수 있었답니다. 내쳐지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허울뿐인 대표 자리에서 엄청나게 갑질을 해댔다고 회사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었답니다.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아빠는 경영에 다시 복귀하셨고 제 남편은 회사를 잘 다닐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윗선 말고는 직원들은 저희 남편이 사이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회사를 잘 다닐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경영에 다시 복귀하시고 대대적으로 인사정리가 이루어졌는데 남편이 사이인 것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오로지 남편의 일적 능력을 평가하여 팀장으로 적극 추천하였고 남편은 팀장 직함을 달게 되었답니다.
아빠도 남편의 능력을 높게 사서 흐뭇한 얼굴을 보이시곤 그랬어요. 최서방 때문에 내가 오히려 도움받는 게 많아. 진작 내 회사에 채용할 걸. 먼 길 돌아 잘 왔네. 최서방, 늘 힘이 되죠. 아니에요. 장인어른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할 뿐이죠.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곁에서 도울게요. 남편은 정말 자기 회사처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옳다구나 하며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하였어요. 남편이 시댁 식구 생활비를 신경 쓰는 것까진 오케이 했지만, 시어머니가 우리 생활까지 간섭하며 저까지 휘두르려 하시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요구하셨어요. 너 진작 말을 해야지. 우리 아들이 들어간 회사가 너네 회사였다며? 회사 대표 딸인 걸 왜 말 안 했니? 그럼 우리 아들이 우리 먹여 살리려고 뼈 빠지게 고생은 안 했을 거 아니야? 이제 생활비 좀 더 올려 받아야겠다. 너네 벌이가 더 나을 거잖니? 아니요, 어머님. 이 월급에서 주는 만큼만 받아가세요. 어려서부터 생활비 된 남편 쉬게 해주질 못할 망정 이때다 싶어 생활비 더 달라고 하는 어머니가 전 이해가 가지 않네요. 남인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어머님은 안 아프세요? 이가 회사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지 마음 안 아프세요? 지금이야 나아졌지만 그 전에 살이 얼마나 빠지고 힘들었는데요. 근데 이가 왜 악착같이 버텼겠어요? 그런 마음을 좀 헤아리신다면 절대 이렇게 못하세요. 아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가 이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으면 할 도리를 하는 거지. 뭘 그리 아깝다고 그러냐? 네가 엄마요? 왜 네가 난리야? 그리고 너네 아빠 회사인데 좀 더 챙겨주겠지. 그런데도 나보고 그냥 주는 돈만 받으라고? 난 그렇게는 못한다. 어머님, 욕심이 지나치시네요. 도련님도 있으면서 어떻게 이한테만 이렇게 모질게 그러세요? 진짜 실망이에요. 어머님은 그럼에도 아들의 돈을 다 받아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 오히려 그런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고, 남편 또한 힘든 자기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고, 오로지 목적이 생활비와 돈인 어머님한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답니다. 엄마, 진짜 지치네요. 제가 아빠 닮아 밉다고 하셨죠? 그래요, 그럴 수 있어. 근데 난 아들이잖아. 엄마가 배 아파 낳은. 어떻게 나만 보면 돈돈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 힘들다 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 원래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엄마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들 나만 보면 돈돈 하는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았나 싶어. 너 안 버리고 키워준 게 누군데 지금 와서 이래? 나한테 여태까지 상납 잘했잖아. 근데 갑자기 부자 처가 얻으니까 이러는 거니? 부자 처가 뒀으니까 이제 나한테 돈 더 많이 달라는 게 엄마 욕심이야? 하던 대로 상납이나 제대로 해. 상납이라는 단어를 쓰는 시어머니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순간이었고, 남편 또한 많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었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어머니께 일정 금액의 용돈 말고는 이제 드리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자 어머님은 난리가 났어요. 네가 이렇게 오래 버려? 네 동생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애가 어떻게 날 먹여 살리라는 거니? 네가 도움을 줘야지. 저도 할 만큼 했잖아요. 엄마 자식이 나밖에 없어요? 현철이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철이랑 보태서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게 그것도 싫으세요? 제가 언제까지 제 월급 모두를 바쳐야 하냐고요. 저도 가장이고 남편이에요, 엄마. 내가 결혼하랬니? 너 이럴까봐 내가 결혼하지 말랬던 거야. 넌 하던 대로 해. 얘 내 집 부자라며. 그럼 얘가 벌어오면 되잖아. 평생 엄마를 부양해야 하고 제가 버는 돈 모두를 엄마가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저 이제 그만할게요. 뭘 그만해? 지금 그 뜻 뭐야 너? 뭐 이제 돈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그렇게는 안 되지. 네가 내 아들인데 어디 감히 부양을 포기해? 그만 좀 하세요. 얘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어머님은 진짜 이기적이고 본인밖에 모르세요. 얘가 불쌍해지네요. 오호라, 네 년이 화근이구나. 네가 집에서 부추긴 거야. 착하던 애가 대들 줄도 알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어머님은 이게 다 제 탓이라며 제 뺨을 날리셨고,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밀치고 저를 데리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용돈마저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모든 관계를 끊어낸다고 했어요. 제가 남편의 가정사에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저 역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죠. 자식을 돈벌이 그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 시어머니를 그대로 용서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아무런 말도 없이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내지 않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회사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지만 곧 경비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이 변했죠. 이제야? 역시 엄만 돈이 최고네요. 돈을 딱 끊으니 미안하다고도 하시고 저 원망하고 욕해도 좋아요. 근데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제 돈 때문에 결혼까지 안 시키려고 했다는 그 말 아직도 마음에 남네요. 전 엄마한테 그냥 지갑일 뿐 그 이상도 아니니까 아들인 현철이 데리고 잘 살아보세요. 그 지갑은 이제 사라져 드릴 테니 영 끊자고요. 그땐 화가 나니까 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우릴 버리면 우린 어쩌라는 거야. 당장 다음 달에 나 계하는 것도 있는데 돈은 내야 할 거 아니니? 그래도 네가 벌이가 좋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이제 현철이한테 달라고 하세요. 전 엄마 아들 아니니까.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끌려다닌 거죠. 이제 일어날게요. 시댁과 손절 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저흰 그로부터 4년을 더 살고 지금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가정에 엄청 헌신적인 사람이랍니다.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찡하기도 해요. 이런 완전한 행복을 꿈꿨던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늘 그렇게 가장의 짐을 메고 일만 하며 살았으니 어땠을까 싶은 게 제가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랍니다. 남들은 가끔 저를 보고 오히려 남자 같다고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남편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게 제가 행복한 길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아빠가 건강이 노쇠해짐에 따라 어느 순간 제 남편과 제가 회사를 이끌어가는 날도 오겠죠? 그렇게 생각하며 책임감 갖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 글을 쓰다 보니 남편 인생의 최고 빌런은 직장 상사가 아닌 시어머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가장 남편이 편안해 보이니깐요. 평범한 인생이 제일 어려운 거라는 말을 실감하고 사는 요즘, 여러분들도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제 글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한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6개월 전쯤에 시댁에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회사 일이 많이 바빴던 시기라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 위로 새형님이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모임에 빠진다며 상당히 안 좋게 보길래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시댁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침 일찍 시댁에 모여 차를 2대로 출발했어요. 한 대가 밴이라 그곳에는 시부모님과 새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이 함께 타기로 했었고 다른 한 대에는 새 형님과 제가 타기로 했었죠.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렸을 때 시부모님과 남편을 챙기면서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목적지의 절반 정도 왔을 때 운전을 하시던 큰형님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그런데 밝았던 분위기를 갑자기 조정하더니 저에게 너무 버릇없다는 말을 꺼내면서 심각하게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시댁에서 모임이 있을 때는 군말 없이 따라야 되는 건데 저는 한 번 말하면 듣지를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죠.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최대한 침착하게 제 사정을 설명하려 노력했는데 큰형님은 말대꾸를 한다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고 둘째, 셋째 형님들도 큰형님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죠. 차 안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형님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속은 정말 말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참아야만 안 좋아진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더 크게 화를 내었죠. 동서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내가 얘기하는 걸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은데 동서만 사정을 봐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한가하니? 내가 한 소리 하기 전에 알아서 조절했으면 됐을 거 아니야. 괜히 쓴소리 해야지만 그제서야 회사에 사정을 얘기해서 조절했다고 얘기하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자주 있는 모임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가는 단체 여행인데 얼마나 바쁘다고 가족 모임을 빠지려 들어. 이번에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저번에도 한 번 참고 넘어갔으면 눈치껏 행동을 해야지. 내가 봤을 때 동서는 회사 일이 별로 바쁘지도 않은데 일부러 안 가려고 꾀부리는 거지? 막내 며느리니까 할 일도 많을 것 같고 눈치도 봐야 하니 여행보다는 수발들러 오는 것 같아서 계속 빠지려는 거잖아. 우리가 동서보다 몇 년을 더 살았고 시댁에서 며느리로 몇 년을 더 지냈어. 동서도 막내로 들어왔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말을 안 해도 알아서 눈치껏 좀 행동했으면 좋겠네. 형님은 어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콕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정말 저도 막내 동서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했던 게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형님 앞에서 제가 한 소리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내 동서는 정말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다니까요. 저는 정말 회사에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 사정을 말씀드린 것 뿐이었어요. 일부러 빠지려고 없는 일을 꾸미거나 한 적은 정말 없었어요. 어머, 형님들이 얘기하는데 어디서 토를 달아? 나는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막내였을 때는 시키는 건 뭐든지 했었고
모임에도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새 형님들이 왜 시댁 식구들과 며느리들을 따로 분류해서 차를 탔는지 그때 알 수 있었고, 제 입장은 전혀 이해해 주려 하지 않는 새 형님들한테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렇게 차 안의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졌고, 그동안 저에게 쌓인 게 많았었는지 새 형님들은 쉬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으며 막말까지 뱉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속마음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안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게 되었는데 운전을 하던 큰형님이 극도로 흥분을 했는지 갑자기 저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운전까지 험악하게 하는데 앞만 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험한 말을 뱉어댔죠. 불안했던 상황 속에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큰형님은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는 바람에 너무 놀랐는지 충돌을 피하려고 운전대를 틀었습니다. 한 바퀴 돌던 차량 안에서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제가 앉아있던 후미와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부딪힌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제 머릿속에 아무런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았었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제가 고통스러워하며 움직이자 제 목소리를 들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고통이 찾아왔었죠. 알고 보니 교통사고 충돌로 인해 창문 유리창이 깨지면서 파편들이 눈에 들어갔고 갈비뼈와 손목 골절까지 있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요. 대수술을 받은 저는 언제 회복이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양쪽 눈은 수술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죠. 의사 말로는 시력이 회복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차후에 지켜봐야 한다고 나중에 추가적인 수술을 진행해야 될 수도 있다면서 경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수술 경과가 좋지 않아 회복이 되지 않게 되었을 때는 평생 시력을 회복할 수가 없어 앞을 볼 수 없다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새 형님들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 형님들은 타박상 정도였지만 저만 크게 다친 거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했는지 병문안을 자주 와서 제 옆에서 상당히 많은 걸 도와줬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상태라 그런 형님들의 모습들이 가식적으로밖에 안 보였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저는 형님들이 병원에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난리를 쳤었지만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저를 간호해 주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점점 분노했던 마음이 수그러들게 되었어요.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새 형님들은 저를 친자매처럼 챙겨 주었죠. 병원에서는 시력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다른 곳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 일단 퇴원해서 편하게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렇게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저희 부모님께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도와주셔서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죠. 집에 온 지 한 일주일쯤 지났을 시점에 남편이 시부모님께서 제 몸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한다며 저희 집에 오신다고 했었는데 새 형님 내외까지 같이 온다는 말에
가족 모두를 저희 집에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라 차라리 시댁에 잠깐 들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한테 시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 생각을 얘기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새 형님 내외도 시끌벅적하게 들어오면서 제 몸 상태는 어떤지 물어보길래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리자 큰형님은 뭐하러 일어나냐고 몸도 힘든데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하루빨리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앞이 보이질 않으니 목소리로 그 사람들의 얼굴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죠. 그나저나 병원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지? 하루빨리 좋아져야 할 텐데 계속 약만 먹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다. 병원에서도 아직 그렇다 할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며칠 전에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어쩌면 다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 전에 회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결정하긴 했지만 아마 다시 수술을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에휴,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보는 건 어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더는 못 보겠다. 동서가 하루빨리 앞이 보여야 내 마음도 조금은 편해질 텐데 회복이 너무 더디니까 나까지 조급해지는 것 같아. 벌써 3달이 훌쩍 넘었잖아. 이러다 영영 시력을 회복 못하는 거 아니야? 수술하면 확실히 좋아진대? 그것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손상이 많이 돼서 시간이 꽤 필요한가 봐요. 저도 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보이기만 한다면 소원이 없겠네요. 시댁 식구들도 제가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저 또한 답답한 시간들이 하루빨리 지나가길 원했었어요. 병원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었지만 그 시간도 저에게는 너무 길게만 느껴지고 있었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잠깐 쉬고 싶어 남편의 도움을 받아 방에 들어가 먼저 누웠어요. 그날은 시댁에서 자고 가기로 결정했었거든요. 남편은 아주버님들과 술 한잔하고 뒤늦게 방으로 들어와 눈을 붙였고 인기척에 잠깐 눈을 떴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형님들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가 방 안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귀가 예민해졌는지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었죠.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고 생각했던 새 형님들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죠. 형님,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저는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시부모님 앞에서 연기하는 것도 이제 지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달이에요? 앞이 안 보인다고 모든 일들을 전부 열애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부엌에서 땀 흘리며 힘들게 음식하고 있는데 막내 동서는 앞이 안 보인다고 시부모님이랑 웃으면서 수다나 떨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는 제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지 알아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평생 장님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막 부려먹으면 안 돼요. 아버님, 어머님도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저희 입장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잖아요. 별 수 있어. 환자라고 감싸고 도니까
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차라리 앞이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좋을지도 몰라. 그냥 무시하면서 지내면 되잖아. 앞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하던 아무것도 모를 거고, 우리가 발을 걸어도 자기가 실수로 넘어진 줄 알겠지.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던 거 전부 다 풀어버리자고. 그럼 저는 내일부터 할게요. 혼자서 쉬는 거 얼마나 꼴보기 싫은 줄 알아요? 장님이면 다 되는 줄 안다니까요. 이제는 아예 움직일 생각조차 안 해요. 그렇다고 너무 티나게들 하지는 말고, 잘못하다가 또 어디 하나 부러지기라도 하면 그것도 참 곤란하다고. 말 안 해도 동서들이 잘 하겠지만 웬만하면 티 안 나는 것들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자면 상한 음식을 먹인다던가, 아니면 걸레로 얼굴을 닦아주던가, 그런 거 왜 있잖아. 어차피 볼 수도 없는데 우리가 뭔 짓을 하던 어떻게 알겠어? 나는 내일 막내 동서가 아침에 나오면 문 앞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걱정해주는 척 일으켜주면 뭘 알겠어? 저는 그럼 얼굴 닦아준다고 화장실 데려가서 변기물로 세안시킨 뒤에 발수건으로 얼굴 닦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야 속이 풀릴 것 같네요. 어머, 저는 지금 당장 우유 하나 빼놔야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서 나오면 바로 상한 우유 주려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즐거운데요. 내가 동서들한테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있을 때 막내 동서 옆에서 내가 제일 오랜 시간 있었잖아. 그때 바닥 닦던 걸레로 입 닦아주고, 우리 집 개가 쓰던 칫솔 가지고 와서 양치시켜줬잖아. 막내 동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내 속은 얼마나 시원했는지 알아? 우리가 손해본 거 이렇게라도 해야 보상받는 느낌이라니까. 최대한 티 안 나게만 행동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를 친자매처럼 챙겨준다고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동서들도 앞이 안 보인다는 걸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좋은 부분들도 꽤 있다니까. 나는 차라리 지금이 훨씬 좋을 때도 있어. 스트레스 풀기 딱 좋거든. 새 형님들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척 했지만 그건 전부 다 거짓된 행동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들을 듣게 된 터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저로서는 새 형님들이 접근을 하게 된다면 그게 뭐든 항상 의심을 하게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이 다가오는 게 갑자기 두려웠고, 저를 다치게 했던 큰형님이 병원에서 진심으로 간호해줬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짓된 행동들이었던 거죠. 새 형님들의 대화 소리를 듣게 된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눈을 회복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죠. 그날 하루 종일 잠 한숨 못 자고 누워만 있다가 남편이 일어나길래 저는 바로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면서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제가 몸이 좋지 않다는 말에 걱정이 됐는지 남편은 시부모님께 제 몸 상태에 대해 얘기한 뒤 곧장 짐을 챙겼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바로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그날 느낌적으로 새 형님들이 안 좋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마디라도 붙였을 텐데 제가 아침 일찍 집에 간다는 말에
새 형님들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의 도움을 받아 저는 시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한동안 시댁에 가는 건 힘들 것 같다면서 남편한테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최대한 어필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예정대로 망막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의사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며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에 저는 며칠을 입원한 다음 한동안 부모님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의 일이 많이 바빠져서 한동안 저를 보살펴 줄 수가 없었죠. 부모님 집에 있어서 그런 건지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으면서 제 몸에도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검게만 보였던 시야에 조금씩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사물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좋아졌고, 병원에서는 경과가 좋다며 앞으로 관리만 잘한다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과 저는 그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남편한테는 비밀로 했어요. 제 몸 상태가 어떤지 형님들의 귀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좋아진 다음 제가 직접 형님들이 저를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보고 싶었죠. 그래서 부모님께도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면서 완벽하게 앞을 볼 수 있을 때 제가 직접 얘기하겠다며 부탁드렸었죠.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저에게 눈이 어떤 것 같냐고 물어보고 있었지만 저는 크게 변화된 게 없다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로 대충 둘러댔어요. 이미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된 상태였죠. 제가 아직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시댁에는 나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 시댁에서 식사 모임이 있는 것 같아 남편과 대화 끝에 시댁에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저희 부부는 시댁에 가게 되었고,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동안 계획했던 것들을 준비했어요. 새 형님들의 실체를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실하게 파헤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의 부축을 받으며 거실에 앉아있자 새 형님들이 저를 보러 우르르 몰려 들었어요. 안 보이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큰 형님이 먼저 저에게 말을 붙여왔습니다. 형님들은 제가 보이는 줄도 모르고 서로 키득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시모는 가족이 다 모였으니 서둘러 음식 준비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새 형님들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거실에 앉아 있는 것보단 형님들과 대화라도 좀 하게 주방에 앉아 있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척 연기를 계속하는 건 힘들 것 같아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린 상태로 새 형님들이 음식 준비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자 큰 형님은 저를 바라보면서 시모가 저를 위해 곰국을 끓여줬다고 많이 먹어야 된다면서 걱정해주는 척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주방에서 다시 나가자 새 형님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더니 서로 무언가 속닥거리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눈으로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었죠.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경악스러운 새 형님들의 행동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새 형님들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챙겨주는 척 했지만 저번에 말했던 모든 것들을 계획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들키고 싶지 않아 꾹 참고 버텨내며 모든 것들을 증거물로 남겨두고 있었고, 그렇게 분노만 남겨져 있던 저는 다음날 아침에 모두가 식사를 하려고 한자리에 모였을 때 전날의 새 형님들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어땠는지 확인시켜 주었어요. 갑자기 이게 뭐니? 아니, 잠깐만. 생각 없이 막내 며느리한테 물건을 받긴 했는데 너 앞이 안 보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 손에 물건을 쥐어줄 수 있는 거지? 어머님, 저 지금 다 볼 수 있어요.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어제도 전부 다 보이고 있었지만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증거물로 남겨두려고 연기하는 척 했던 거였어요.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당신 언제부터 눈이 보였던 거야? 그럼 그동안 나한테도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왜 그랬어? 나한테는 말을 했어야지. 무슨 일인데 지금까지 숨긴 건데? 어머님한테 드린 게 내가 전날에 겪었던 일들에 대한 영상이야. 내가 100번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보고 얘기하자. 시모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제가 녹화해 두었던 영상을 재생시켰고 잠시 뒤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새 형님들의 충격적인 행동들이 전부 다 영상 속에 담겨 있었죠. 저는 새 형님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새 형님들의 추악한 행동들을 전부 수용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입을 여셨어요. 큰며느린, 너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니? 콩국에다가 뭔 짓을 한 거야? 행주빤물을 왜 콩국에다 섞어서 막내 며느리한테 먹으라고 건네준 거니? 둘째 며느리 너는 지금 화장실에서 변기물을 퍼서 막내 며느리 세수시켜준 뒤 걸레로 얼굴을 닦아준 거야? 너희들 눈이 안 보인다고 이런 짓을 저질러? 셋째 너는 설거지 한 물을 마시라고 준 거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어떻게 환자한테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왜 대답들을 못해? 막내 동서가 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서 그랬어요. 뭐만 하면 모임에 빠지려고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저희가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요? 사고가 난 건 제 잘못이지만 막내 동서가 원인 제공을 한 거라고요. 며느리 노릇만 잘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눈 안 보인다고 거실에만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데요. 저희는 항상 고생하는데 동서는 편하게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탕 좀 먹이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는 제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앞이 안 보이는 걸 이용해서 저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잘못 없다. 동서가 며느리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우리가 좀 행동한 것뿐이야. 잘못한 건 없다고. 이 사람이 정상도 아니고 환자인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영상에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던데 한두 번이 아니죠? 큰형님이 나 병원에 있을 때 걸레로 얼굴 닦아주고 그랬었대. 내가 새벽에 형님들이 나누는 대화 전부 다 들었었어. 나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당신이 어떻게 재수 씨한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나한테는 재수 씨 걱정 엄청 하더구만. 그것들 전부 다 거짓된 모습이었던 거야? 아니, 왜 다들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건데? 원인 제공은 막내 동서가 먼저 시작한 거라고. 안 보이는 척 연기한 거 봐봐. 동서가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니까.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은 갑자기 시모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큰형님이 시켜서 저지른 행동이라고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며 발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이미 두 귀를 닫아 버렸고 새 아주버님들 또한 형님들의 충격적인 모습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제일 크게 화가 난 건 남편이었고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죠. 알고 보니 제가 당했던 걸 그대로 똑같이 형님들도 겪어보라면서 행주밥 물을 콩국에 섞어서 큰 형님한테 지어줬고 둘째 형님한테는 변기에 있던 물과 걸레를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셋째 형님한테는 설거지한 물을 마시라고 손에 쥐어줬어요. 세 형님들 전부 당황해서 머뭇거리고 있자 시모는 당장 똑같이 겪어보라고 화를 냈지만 아무도 선뜻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모는 세 형님들 전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 같다고 큰형님 입에 억지로 행주반 곰국을 털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차례대로 제가 당했던 만큼 그대로 돌려주었죠. 시모는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다면서 세 형님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문제로 아주버님들과의 관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현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지낼 수가 없어 큰형님 내외는 별거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세 형님들은 아예 발도 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현재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평생 앞을 볼 수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더 추악한 행동을 저질렀었겠죠. 앞으로 절대 용서해줄 마음 조금도 없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큰형님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다 보니 저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현재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내린 결정이겠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고 있는 중이네요. 큰 아주버님은 이번 일로 인해 저에게 용서를 받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별거 생활을 할 거라며 저희 남편에게도 맏형으로서 미안해하고 있어요. 남편도 절대로 받아주지 말라고 새 아주버님들한테 억울한 눈물까지 흘린 상태라 이 사태는 좀처럼 쉽게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새 형님들이 아주버님들 몰래 파생상품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당히 많은 돈을 전부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마 더 이상의 관계 유지는 힘들 것 같아 보이네요. 정말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두 눈이 많이 회복이 된 상태이지만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앞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지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제 삶에는 웃는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한 지 한 달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그날 겪었던 충격적인 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제 사연을 듣게 되신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 남편의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실 테고 제가 왜 이혼을 했는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6개월 전부터였어요. 그 전부터도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더니 매 순간마다 항상 저에게 짜증을 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남편은 상처를 받든 말든 그런 건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변한 남편의 성격에 적응이 되지 않았던 저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남편은 자신의 속마음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지 못하니 하루하루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려 많은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차갑고 상처되는 말밖엔 없었어요.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다 보니 저 또한 지칠 대로 지쳐버려 더는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아이도 없는데 그냥 이혼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이런 심각한 부부관계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시모가 항상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남편이 서운하게 해도 그냥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의 지나친 행동은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시모 옆에서 대판 싸우게 되었고 제 입에서 이혼 얘기까지 나와 버렸습니다. 차라리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좋겠어.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아. 요즘 나를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잘못한 것도 없는 나한테 화를 내는 이유가 뭐야? 네가 그냥 내 옆에 있는 거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걸 어떻게 아냐? 너도 싫고 병들어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엄마도 짜증이 난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너는 하는 행동 모든 게 답답하고 엄마는 맨날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있으니 내 기분이 어떻겠어?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네가 술을 마셔도 적당히만 먹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몸조차 가누지 못할 정도로 퍼마시고 집으로 걸어오다가 아들 걱정된다고 밖에서 한참 동안 기다리신 어머님이 술 취한 너를 발견하고 서둘러 걸어갔는데 달려오는 차와 부딪힐 뻔했던 거, 어머님이 뛰어들어서 네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 기억 안 나? 그런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를 낳아주고 목숨까지 구해줬는데 병들어서 짜증이 난다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머님 다리 저렇게 된 거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언제 구해달라고 그랬어? 엄마가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것뿐이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이미 한쪽 다리 없는 거 내 다리라도 떼서 붙여주면 되는 거야? 나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엄마 때문에 되는 일도 하나 없다고. 차라리 그때 그냥 떠나지 그랬어. 저는 더는 남편의 버릇없는 행동을 들어줄 수가 없어 시모가 보는 앞에서 얼굴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뺨을 맞게 된 남편은 본인도 화가 치밀었는지 제 뺨에 손을 올렸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시모는 힘든 몸으로 남편한테 기어가 발목을 잡은 뒤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저한테 잘해야 된다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시모는 한쪽 발을 잃게 된 이후 함께 생활하게 됐었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아지게 되자 남편은 그런 삶이 싫었는지 불만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서로 계속 얼굴을 붉힌다면 결국 남는 건 상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시모는 최대한 좋게 지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달라지는 것도 없었죠. 집 밖으로 뛰쳐나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시모는 모든 게 본인 탓이라며 힘들어했고 저는 그런 시모를 위로하며 남편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안심시켜 드렸지만 저 또한 남편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웠고 하루빨리 이런 불안한 생활이 끝나길 간절히 바라는 것 말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안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짐을 챙기고 있길래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그동안 자기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뉘우치는 게 많다면서 시모가 교통사고가 난 이후 다리를 잃은 것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힘들었었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갑자기 변한 모습을 보이길래 저와 시모는 당황해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짐을 전부 싼 남편은 소파에 앉아있는 시모를 안아들어 밖으로 나가 차에 올려 태우길래 너무 놀라 화를 내게 되었죠. 어머님이랑 내 의견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건데? 계획도 없이 떠나는 게 어디 있어? 끝까지 당신 멋대로 할 거야? 너는 필요 없으니까 빠져. 엄마랑 나랑 단둘이 여행 떠날 거야. 하루라도 잔소리 안 하는 날이 없지. 이번만큼은 방해하지 마.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네가 어머님을 어떻게 챙길 건데? 장애가 생기신 이후 단 한 번도 돌봐드린 적 없었잖아.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으니까 충분히 상의하고 우리 관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 서로 마음이 진정이 됐을 때 다시 계획하는 게 좋겠어. 어머님도 이런 기분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실 것 같아? 제발 내일에 방해 좀 하지 마. 엄마랑 여행 좀 가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동안 너무 못해드린 것 같아. 바람 좀 쐬러 가는 것뿐이라고. 남편은 차 문을 잡고 있는 저를 밀친 뒤 출발을 했고 그 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신경 써드려야 하는데 남편이 시모를 잘 보살펴 드릴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저는 시모에게 도착하시는 대로 목적지가 어딘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시모와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남편한테
모자지간 즐거운 시간 보내다 들어갈 거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한 통 남긴 채 더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봤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그렇게 며칠 동안 연락 두절인 상태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모와 남편이 하루빨리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은 저녁 깜빡 잠이 들었던 상태에서 남편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했길래 너무 놀라 급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남편의 울음소리였고 오열을 하면서 병원이라며 시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는지 몇 번이나 남편한테 되물었고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길래 서둘러 택시를 타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진정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도착해 남편이 알려준 위치로 찾아가니 오열하는 목소리가 들리길래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순간 저 또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얀 천으로 뒤덮여 있는 시모를 보게 되었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온몸이 화상을 입은 상태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최대한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냐고. 어떻게 차가 화재로 덮일 수 있냐는 거야. 모르겠어. 내리막길에 잠깐 차를 세워놨었는데 볼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차가 기둥을 부딪힌 상태로 화재가 나고 있었어. 나도 지금의 상황을 믿을 수 없는데 왜 화를 내고 그래? 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화재로 뒤덮인 차량을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 119에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불길이 너무 커져서 진압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어.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온몸이 녹아내렸고 손을 쓸 수 없었던 나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어. 전부 내 탓이야. 당신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괜히 고집 부려서 내 손으로 엄마를 떠나게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가자고 했잖아. 당신 기분 내키는 대로 움직이니까 이런 사고가 터진 거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줬어 봐.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남편은 주저앉아 오열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원망한다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었던 상태라 저 또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맨정신으로 버티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결국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얻게 된 결과로 시모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렇게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를 했지만 저는 남편이 다리를 잃은 시모가 짐스럽게 느껴져 사고사를 위장해 세상을 떠나도록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진실을 알아낼 수 없었기에 경찰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정신없이 시모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팔을 잡고 휴게실로 끌고 갔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화를 냈어요. 네가 일부러 어머님 저렇게 만들었지? 생명보험 노리고 저지른 행동 아니야? 내가 모를 줄 알아?
갑자기 어머님이랑 여행 간다고 할 때부터 의심스러웠어.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저지르겠어? 경찰들도 단순 사고사라잖아. 나는 좋은 뜻에서 여행을 간 거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이상한 생각할 시간에 조문객들이나 잘 좀 챙겨. 조금 있다가 임직원분들 오신다니까 깍듯하게 모셔. 알겠어? 느려 터지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불안하면 네가 하면 되잖아. 임직원도 똑같은 사람이야. 장례식장에서 뭘 얼마나 신경 써달라는 거야. 조문객이 당신 회사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얼굴 붉혀야 되겠냐고.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좋게 넘어갈 수 없어. 나 지금 상당히 예민하거든?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조말할 때 시키는 대로 해. 너도 우리 엄마 장례 망치고 싶지 않잖아. 내 말 알아들었으면 당장 준비해. 남편은 시모가 떠난 이후 전보다 저를 더 막대했어요. 서로 안 좋은 말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밖에 상당히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는지 시끌벅적하길래 남편이 밖을 살폈는데 저보고 빨리 나가서 조문객 챙기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위로해주기 위해 찾아온 회사 사람들은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고 저는 정신없이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남편 얼굴만 보면 당장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최대한 제 감정을 참고 억눌렀어요. 시모의 장례를 망치고 싶지 않아 묵묵히 할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사람들과 술 한잔 걸친 남편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좋게 대하는 게 아닌 일하는 직원보다 더 못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회사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인지 몇몇 분들이 걸어오자 남편과 회사 사람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잠깐 지켜보고 있던 저에게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더니 뭘 멀뚱히 서 있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는데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남편한테 너무 서운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던 남편은 충격적이게도 제 얼굴에 뺨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은 침묵이 흘렀고 저는 결국 울분을 토해냈어요. 넌 일생에 도움이 안 돼. 우리 회사 임직원분들께서 오셨는데 빨리 육개장 내올 생각은 하지 않고 뭘 쳐다만 보고 있어? 꼭 화를 내야 움직일 거야? 네가 감히 내 얼굴에 손을 올려?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술 마셨다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니? 너한테 회사 임원은 중요하고 결혼한 마누라는 함부로 막대해도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좋아서 붙어 있는 줄 알아? 네가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할까 봐 돌아가신 어머님이 너무 불쌍해서 장례식 도와주고 있는 건데 육개장 그거 조금 늦게 내보냈다고 내 얼굴에 손을 대? 오늘 네가 나한테 한 일에 대해서는 장례가 끝나고 고소할 거니까 콩밥 먹을 준비나 하라고. 너 지금 나 개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지? 우리 회사 사람들 왔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알아채야지. 어딜 감히 집안의 가장인 나한테 고개를 쳐들고 있어? 어차피 너도 끝이야. 내가 너랑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굳이 붙어 있을 필요 없잖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남겨준 생명보험으로 재출발할 거라고.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신 건지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모습에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가 잘한 행동인 것처럼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장례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남편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쫓아오던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어요. 집안의 가장이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더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더는 사람으로 취급해줄 필요 없을 것 같아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올려친 뒤 장례식장을 빠져나오려 신발을 신으면서 우리 관계는 정말 끝이라고 소리를 치는 순간 계단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부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장례식장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축을 받으면서 내려온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세상을 떠나신 시모가 온전한 몸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가야, 나 살아있다. 세상 떠나지 않았다고.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빨리 돌아가자. 저 정신 나간 놈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곧 우리를 도와주러 올 거야. 내가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인 줄 아니? 저놈이 글쎄 나를 깊은 산속 창고에 가둬두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네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걸 보니 벌써 저놈이 해선 안 될 짓을 했나 보다. 엄마가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끝까지 말렸는데 결국 이를 저질러? 엄마, 도대체 여긴 왜 온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지낼 수 있게 모든 걸 마련해 놨었잖아요. 몇 달만 고생하면 우리한테 큰 돈이 들어오는 건데 전부 망치면 어떡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살아 계신 것도 충격인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큰 돈이 들어오니까 몇 달만 고생하면 된다고? 그럼 너는 돈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부족한 것도 아니고 빚도 하나 없이 그동안 금전적으로 여유 있게 살아왔었잖아.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아계신 어머님을 세상 떠나게 만든 거냐고. 보험금으로 뭐 할 생각이었어? 나랑 이혼까지 생각하고 저지른 이 계획. 네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을 벌였을 거 아냐? 남편의 머릿속에 계획한 일이 틀어졌는지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고 주춤거리면서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도망을 치려 하자 시모를 부축해 주고 있던 한 사람이 남편을 붙잡으라고 지시를 내렸고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높은 분이었는지 그분의 한마디에 많은 직원들은 남편을 에워싸 붙잡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를 부축해준 사람은 남편의 회사 대표였어요. 장례식장에서 목발을 짚고 걸어 내려오는 시모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남편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대표님이 직접 부축을 해줬던 거였죠. 그리고 한동안 저와 연락이 닿지 않았을 때 남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던 시모가 남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대신 설명을 해줬습니다. 남편은 저와 시모 몰래 절대 해선 안 될 신생 코인에 손을 댔던 일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엄청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소문만 듣고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잘못된 투자를 했다가 빚을 지게 된 거였어요. 수습하기에는 금액적으로 너무 크다 보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혼자서 찾다가 시모가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빼돌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남편 눈앞을 지나가는 한 노인이 시모와 체격도 비슷한데 같은 쪽 다리 하나가 없는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치밀한 계획을 하게 되었던 거죠. 남편한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무연고자로 가족이란 하나 없이 홀로 외로이 살아온 노인이었습니다. 뒷조사를 하면서 노인이 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발빠르게 계획을 했던 거고 시모를 인적 없는 깊은 산속 창고에 숨긴 채 노인을 끌어들여 범죄를 저지른 거였어요. 차량 화재로 인해 온몸이 녹아내렸고 한쪽 다리가 없는 모습에 시모가 아닐 거라고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들어오는 부의금과 시모의 생명보험으로 많은 돈을 잃어 손해를 봤던 금전적인 부분을 회복시키려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시모를 창고에 두고 왔을 때 일이 잘못되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시모는 보험금만 챙기고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빠져나오려고 창고 안에 있던 도구로 낡은 문을 쉬지 않고 내려치자 문이 열렸고 힘겹게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걸어 내려올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시모는 남편이 벌써 일을 저지르지 않길 바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집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장례식장을 찾았는데 때마침 저와 마주친 거였고 남편이 이미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남편 회사의 대표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깊은 산속에 고려장할 생각이었냐고 생명보험금에 눈이 멀어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다며 손에 잡히는 건 전부 남편을 향해 집어 던졌고 손에 들린 시루떡으로 남편의 얼굴을 세차게 올려쳤어요. 대표님,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험금만 노릴 생각이었다면 무연고자 노인네를 이용하진 않았겠죠. 저는 생명보험금만 받으면 저희 엄마는 다시 모시고 올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쓰레기라 해도 저를 낳아준 엄마를 해할 정도로 바닥은 아니라고요. 어차피 무연고자 노인네.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을 텐데 이렇게 떠나면 좋은 일 하나 하는 거고 장례까지 해결해주니 제가 좋은 일 하는 거죠. 어차피 세상 떠나는 거 좀 더 앞당겼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엄마, 제가 창고에서 뭐라고 했어요? 계획에 실패하면 데려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했지. 엄마가 창고에서 세상 떠나게 방치할 거라곤 말한 적 없었잖아요. 너 말 참 웃기게 한다.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랑도 이혼하고 혼자 보험금 탄 돈으로 새 인생 살 거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그런 쓸데없는 곳에 돈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지?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냥 이대로 조용하게 살길 원했는데 결국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 다 너 때문이야. 차라리 그냥 너도 데려가서 그 차에 같이 태워보내 버릴 걸 그랬다. 그 입 좀 어떻게 담을 수 없니? 지금 일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알아? 나 때문에 사태가 심각해진 거야? 네가 그 돈 때문에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저기 경찰 오고 있네. 하는 행동 보니까 아직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옥살이 하면서 네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무고하게 돌아가신 그 노인분과 어머님께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며 살아. 알겠니? 경찰들은 남편을 연행했고 시모도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같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치실에 있던 시모가 아닌 무연고자였던 노인분은 수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 장례는 잠깐 미뤄지게 되었죠.
시모와 똑같이 한쪽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외로이 살아왔던 그 노인분이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남편의 게임에 넘어가 범행의 대상이 돼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남편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전부 인정을 하게 되면서 수사는 끝이 났고 무용고자였던 그분은 최대한 예를 갖춰 장례를 무사히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징역 25년을 선고받게 되었죠. 사람의 악함은 한도 끝도 없다더니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금의 죄책감 없이 행동을 옮겼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앞으로 징역을 사는 동안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게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세상 떠나게 되는 날까지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많이 놀라셨고 제가 큰일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만도 다행이라며 저와 함께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요양원에 들어가겠다며 본인이 직접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남편과 제가 이혼을 했는데 더는 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요양원 위치도 알려주지 않으셨네요.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전부 잊어버리고 싶어요. 제 나이 이제 40대 초반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